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 입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관련된 신고 서식들, 즉 부속 서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불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한 부속 서류와 54번 불공유형에 대해서 입력해가지고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안분계산 관련된 거 정리를 했었는데 앞 시간에 수업 끝날 무렵에 요 팁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챙겨주지 않고 마친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요 팁에 대해서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가 어제 말입니다. 원재료를 구입을 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원재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요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불공으로 처리했죠. 불공으로 처리했을 때 여러분 밑에 분계를 보시면 차변의 원재료의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이제 1,100이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안분계산 탭에서 5분의 2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부분이 5분의 2, 즉 40만원이고 과세 공급에 대한 부분이 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0만원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100만원 중에서 60만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 여기 100만원 포함된 것 중에서 60만원을 원재료에서 차감시키는 이 분계를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안분계산이 필요한 거래를 말이죠. 전부 다 그냥 과세 매입으로. 이게 이제 54번이면 불공이면 이제 유형이 54번이지 않습니까? 과세 매입으로 하면 코드가 이제 51번이거든요.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 원재료 1,000만원 이렇게 차변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안분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분계를 해야 되느냐면은 반대로 원재료에다가 40만원을 더 추가시키는 분계를 9월 30일자 일반 전표에다 하게 된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 부가세 대급금에서 면세분에 해당되는 40만원을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는 그 분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번의 방법과 요 2번의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방법을 택했었어요. 이 방법을. 시험에도 주로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자, 다음에 이제 12번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우리가 챙겨보는 서류들이 뭐가 있느냐.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하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부속 서류를 만들어서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걸 같이 제출해야 돼요. 이것은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했는가를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란 무엇인가? 우리 이론 때 배웠죠. 부가가치세 이론할 때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배웠습니다. 자,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실기할 때 계산을 여러분이 계산기로 하지 않습니다. 이 더존에다가 해당되는 항목에다가 보증금하고 월세를 입력하게 되면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자, 수식만 보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임대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다가 곱하기 365나 366은 1년 동안의 일수죠. 그 일수분의 대상기간의 일수. 대상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과세기간이죠. 과세기간. 예를 들어서 과세기간이 6개월치다. 그러면은 6개월을 쭉 더하는 겁니다. 1기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를 일수를 다 더하고, 2기다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를 다 더하고, 예정신고다 그러면 3개월이죠. 3개월치를 다 더하는 겁니다. 일수를. 그래서 365분의 며칠 또는 윤년의 경우는 366분의 며칠로 뭘 계산해요? 이자율. 이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일수에 대한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 이 이자율이라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령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지금 1.8%로 세팅이 공지가 되어 있는데 1.8%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에 변동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초에 발표한 거는 벌써 연초 2월인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그 프로그램에 가면 세팅되어 있는 게 1.8입니다. 시험에서는 그 이 이자율을 몇 프로로 하라고 찍어줍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이자율을 고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의 계산은 결국에 그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 임대료의 계산입니다. 이 간주 임대료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게 계산되어 있느냐를 보려고 이걸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건 뭐냐? 매달 임대료 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주고받지 않겠어요? 기업체끼리, 사업자끼리 만약에 임대를 서로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사업자는 임차인도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그럴 것이고, 임대인도 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안 해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매월 월세를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한 걸 가지고 그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증빙이 없이 신고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다? 간주 임대료. 이거는 스스로 계산을 해서 신고해 줘야 돼. 보증금 우리가 받은 거, 우리가 전세금 받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임대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해 가지고 신고를 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이걸 작성을 해야만이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이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계산된 간주 임대료를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아무 자료도 없기 때문에 건별이라는 매출 요령으로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속 서류는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신고서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해라.
예. 자, 본 문제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우리 지금 컴퓨터 제조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삼일전자가 컴퓨터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 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무실 월세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월세는 100만 원씩 받기로 했고요. 면적은 82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부속서류 있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이런 자료를 다 입력할 겁니다. 예, 몇 층 몇 호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동산의 임대차 기간이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9월 1일로부터 24개월이다. 그러면 2년이니까 2021년 8월 말, 그 다음에 2022년 8월 말까지면 24개월이 되겠죠. 네, 그렇게 기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누구냐? 임차인은 주식회사 기흥성이라는 회사다. 이것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가 이제 특례를 뭐라고 그러죠? 계약서에 특이사항을 입력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간조 임대료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죠. 간조 임대료. 실제로 임대료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보증금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데 세금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임대료를 그 이자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러분 보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죠. 예. 임차인이 보증금 줬으면 됐지 거기 세금까지 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인데 간혹 말이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은요. 임대인이 부담할 때는 임대인이 사업자잖아요. 삼일전자의 이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하면 돼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 있잖아요. 예, 세금과 공과금 차변에 대변에는 부가세 납부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차변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할 때는. 자, 그런데 만약에 간조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여기 기흥성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낼 거야. 예, 한다면 차변에 오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차변 항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변. 자, 우리 회사에 이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받아서 내주는 건데. 차변에 오는 게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때는 차변의 현금일 것이고, 현금으로 받는 일보다는 되게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켜주죠. 이 기흥성에서 이게 쏘아준단 말이에요. 예. 임대인이 이번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3만 원이 나왔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주면 그 거래처 기흥성에서 보통예금에다 3만 원을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개정 과목은 보통예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받아서 내는 거니까. 자, 앞으로 분개할 거를 미리 한번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월세 계약서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 자, 세금 단서가 뭔가요? 9월 임대료가 들어왔네요. 현금으로.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해주었네요. 아까 월세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9월에 했죠.
예, 9월 1일부터 계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가 9월 10일 날 9월달 월세를 받았고 우리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요거 세금 9월 1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요 건을 입력해 가지고 임대료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죠. 또 하나는 간주 임대료 계산해 가지고 회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작업 같이 해볼게요. 자, 9월 10일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9월 10일 날짜입니다. 자, 우리 월세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이죠. 예, 그리고 빨강색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에는 9월 임대료라고 되어 있나요? 예, 9월 임대료. 공급가액에다가 100만원 입력하시고요. 엔터 치고 거래처는 기흥성. 거래처는 기흥성. 여러분 거래처 검색할 때 한글 두 자만 입력하고 있죠, 지금. 다 뒤에까지 입력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두 자만 입력하고 엔터 쳐서 검색해야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십니다.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1번 분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거는 임대 수익입니다. 400번대 임대자 들어가는 개정 과목을 찾아야 돼요. 자, 임대 해가지고 400번대에 임대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임대료라고 있죠? 411번 임대료. 이거 영업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사업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하고 영업수익의 임대료는 개정과목 코드가 달라요. 자, 만약에 이 3일전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빈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빈 공간이 있어서 임대를 주었어요. 그거는 그 임대료는 400번대 임대료가 아니라 900번대의 임대료, 영업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외로 얻은 수익이다. 그런데 지금 이 3일전자는 이 문제 풀 때 어떤 전제였냐면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다. 이때 임대료는 400번대 임대료. 400번대라는 게 영업수익 코드들이에요. 영업수익. 그래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또는 임대료 수익 이런 것들이 다 400번대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맞죠? 이 10만원은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으로 납부세액으로 가산이 돼야 되고, 임대료는 영업수익이니까 매출액으로, 매출액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이 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번에 반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1번에.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려면 이걸 작성해야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걸 작성해야 돼요. 간주 임대료 계산하려면. 자, 이거 지금 9월달부터 임대계약이니까 7, 8, 9 기간은 항상 과세기간으로 입력하세요. 7부터 9까지 2기 예정기간입니다. 자, 여기서 상호는 임차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계약서에 임차인이 주식회사 기흥성이었죠. 검색하지 마시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기흥성 층 아까 거기 소재지에 보면 2층이라고 되어 있죠. 2층에 호수 205호. 동이라 하는 것은 효창동 즉 주소를 말합니다. 효창동. 예.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 밑에 월세계약서 하단에 보시면 기흥성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임차인이니까 1068로 시작되는 거 있죠? 1068 35219. 주민등록번호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면적. 이 면적은 그 위에 있죠. 82제곱미터. 용도 위에 있었죠. 사무실. 임대기간 2020년 0901부터 자 24개월이면 2022년 08 31일 이렇게 하면 딱 24개월이 되죠. 2021년 2022년 맞죠? 자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5천만 원이죠. 50 플러스 엔터. 월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 플러스 엔터. 관리비가 있으면 관리비도 이걸 그 수입으로 봅니다. 월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관리비는 없었습니다. 엔터로 지나가시고 그러면 계산이 됐습니다. 아까 그 수식에 의해서 간주 임대료 즉 보증금에 대한 이자 어느 기간 요 기간 그런데 이걸 안 바꿨네요. 자 아까 문제에서 혹시 아까 수행 내용에 보면 정기금 이자율은 1.8%로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예, 1.8%. 자 지금 고치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이자율 이거 안 고쳤네요. 자 이자율 클릭하셔서 여기 1.8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또 한번 엔터. 확인. 적용. 1.8 하고 적용. 자 여기 간주 임대료의 요율 1.8로 고치는 방법은 여기다 직접 입력이 안 되고 뭘 해요? 이자율. 요 단추 눌러서 수정하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됐어요. 지금 이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했던 건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73,770원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약 7,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전표로 가야 되는데 아니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이것을 14번 건별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런 증빙이 없는 거예요. 자 14번 건별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가 즉 합계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계산기로 이걸 여기다가 1.1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73,770원 곱하기 1.1 해가지고 는 해봤더니 81,147원이네요. 이걸 이제 시험지에다가 이걸 딱 써놓거나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옆에 놔야 되겠죠. 이걸 입력할 거니까. 그러면 공급가액란이 요게 딱 나타나겠죠. 73770. 자, 그러면은 정리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닫으면 저장이 될 거예요.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연표 왔죠? 9월 이 간주 임대료의 전표 입력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즉 2기 예정이니까 9월 30일이 종료일이죠.
날짜를 30일로 합니다. 하시고, 자, 증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세가 아니라 건별입니다. 14번 건별 매출로 해야 돼요. 그리고 품명의는 간주 임대료라고 세주면 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그리고 공급가액에는 아까 우리 계산기 두들겨 놓은 거 있죠? 81147. 그리고 엔터 치면 보다시피 공급가액에 73770. 합계난에 81147.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한 유형이 뭐였냐면요. 카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 그 다음에 증빙이 없는 건별 거래. 이런 거였습니다. 자, 합계가 81147 나오면 맞는 거예요. 자, 증빙이 없기 때문에 거래처 또한 없습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가 없어요. 지나가시고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요. 전자세금 없어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요. 분계는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혼합 3번 하면은, 자, 이것은 분계가 안 되고 요것만 딱 분계가 넘어왔죠? 아니 다 됐구나. 네, 이것만 분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가세 예수금만 분계할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두 번째 줄은 뭘로 바꾸느냐? 아까 이 부가세 예수금은 회사가 임대인이 부담할 때는 차변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을 3번 차변으로 바꾸고 세금으로 검색해 보세요. 코드를 세금으로 검색해 보면 세금과 공과금 817번 쓰시면 됩니다. 판매관리비. 그리고 이 73,770원을 7377로 부가세 예수금하고 똑같은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것은 거래처도 없어요. 거래처도 없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세금과 공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면 차변에 돈이 들어왔겠죠? 보통예금. 임대인이 부담하니까 세금과 공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9월 30일까지 9월 임대료에 대한 것과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것까지 전표 입력과 회계 처리가 완벽히 끝납니다. 자, 그러면 부속 서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우리가 직접 작성했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 기흥성께 들어와 있겠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보시면 매출 세금계산서란에 여기 기흥성 1번에 들어가 있네요. 100만원에 10만원 반영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닫으시고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7월부터 9월로 다시 검색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새로 작성이 되죠. 이때 이미 저장을 해 놓으신 분은 새로 작성하겠다라고 단추를 눌러야, 아니오를 해야 이게 새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흥성 거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니죠. 그 월세 100만원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 1번에 포함이 돼 있어요. 1번에 과세표준의 1번.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타로 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여기 보면은 끝자리가 벌써 377원 이게 떴죠? 아까 우리가 끝자리 377원 뜨는 게 그거였습니다.
73,770원이 여기고 50만 원은 아마 여기 다른 건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뭔가 있었는데 지금 몇 시간 지나서 까먹은 거예요. 50만 원이 여기 기타에 있었습니다. 증빙 없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받고 세금계산을 발행했을 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5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하고 차변의 개정 과목은 임대료 수익 400번대 임대료로 회계 처리를 해야 맞다 하는 것이죠. 임대 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때는 매출액으로 보는 영업수익으로 보는 400번대의 임대료고, 임대 사업을 겸업하지 않은 상태의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 같은 임대료지만 계정 코드가 900번대라는 거, 영업 외 수익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잘 돼 있습니다. 임대료, 부가세 수익은 여기 1.8% 했고 73,770원 계산됐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과 공가로 이렇게 14번 건별로 하면서 혼합분계해가지고 차변의 세금과 공가 판매관리비 800번대 거, 대변의 부가세 수금 7,377원 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에 그게 들어가고 월세 받은 것은 여기 1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13번째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론 때 배웠습니다. 농수산물 면세 원재료를 가지고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들, 식당이라든지 통조림, 농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제조업들, 이런 업체에서는 타업종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가, 다른 회사는 원재료가 전부 과세 재화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또박또박 10%씩 받는데 우리가 쓰는 원재료는 전부 면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면세기 때문에 공제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거 안 받으니까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정한 율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은 식당일수록 그 요율을 공제율을 높여주고, 규모가 큰 데라든가 이런 데는 요 율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지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 수, 임산물 등을 원재료를 공급을 받아서 이를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가액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합계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면세 농수산물을 얼마치 어디에서 샀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서 합계표가 있어야 되고, 즉 계산서가 있으면 계산서 입력하면 계산서 합계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니면 현금 영수증과 같은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당 같은 데서 쌀을 산다든가 할 때 이 증빙을 해주는 곳에서 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살 수 있는
사업자한테 사야 돼. 예. 개인한테 사서 밥 장사해도 되긴 되는데 개인한테 사면은 없어요, 증빙이.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자, 의제매입세 공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수도 있는데 적요를 말이죠. 꼭 6번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작성이 되냐면 이 부속서류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그 전표가 전달이 돼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네, 적요번호 6번 넣는 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적요번호 6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으로 차감으로 입력된 자료가 반영이 되어서 자동으로 작성된다. 무엇이요? 요게 자동으로 작성된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그리고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밑에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자, 쌀을 사고 계산서를 받았어요. 뭐 53번이 면세 매입이죠. 계산서는 면세예요. 네, 유형을 53번으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할 때는 그냥 뭐 유형이 없으니까 그 원재료에다가 적요만 6번 잘 걸어 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적요 6번에 의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만들어지고요. 세액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에 반영이 된다. 자, 주의를 보겠습니다. 전표 입력 시 거래처 코드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수량을 반드시 입력을 하시오 하는 겁니다. 수량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할 때 쌀이다 그러면 몇 킬로, 몇 박스, 뭐 만약에 뭐 어떤 그 사과라든가 이런 건 박스 개념도 있죠. 이런 식으로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라.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의제매입세의 공제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에서 좀 배웠었는데요. 이 공제율을 여러분이 다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실기시험을 보실 때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나와요.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소제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4분의 4의 공제율이 적용이 돼요. 약 4%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준다. 뭐에? 농수산물 구입한 금액의 약 4%. 그리고 이제 물론 한도도 적용이 됩니다. 한도도 있어요. 의제매입세 공제에는 한도도 있다. 그래서 한도는 공급 과표가 뭐냐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의 40% 곱하기 공제율, 공제율까지만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데, 이 공제 한도도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다 체킹을 하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 증명서류를 꼭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농어민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또는 계산서 해줄 수 없죠. 농어민이라는 건 개인이잖아요. 그러므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매계약서를 수취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아까 식당 안 됩니다. 예.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는 제외. 그러니까 여기 음식점 업자, 예,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다 하면은 개인 사업자 안 되고, 예, 여기 일반 업종 이것도 안 되고, 예, 이런 데도 안 돼요. 예. 개인 사업자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자, 법인만 해줘요. 법인만. 제조업만 해준다 이거. 제조업. 이런 제조업.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 음식점에서는 안 해준다. 이거. 음식점. 그럼 음식점 안 해주면 어디에 해주겠어요? 제조업들. 홍조림 제조업. 예, 무슨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이렇게 농수산물, 임산물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데, 그런 데서만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를 증빙을 뭘로 해준다? 그 농어민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매계약서, 약정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으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수행내용 한번 보시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라.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우리 회사가. 네. 우리 회사가 통조림 제조업이에요. 지금 잠시 3일전자는 컴퓨터 제조업이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통조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자, 수협에서, 마포에 있는 수협에서 꽁치 500개를 샀습니다. 500개인지 500박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량은 50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입매출전표에 53번 면세로 이걸 입력하면 돼요. 자, 9월 11일 거 우선 요거 하나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9월 11일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9월 11일. 자, 매입을 했는데 계산서죠. 면세 계산서. 그러니까 53번입니다. 유형이. 자, 품명에다 그대로 쓰세요. 꽁치라고 되어 있나요? 네. 꽁치 그대로 쓰시면 돼요. 수량 반드시 쓰라고 그랬죠? 500개. 네, 제 PC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네, 500개. 잠깐만요. 정리했다가 다시. (9월 11일) 어이 다행히 됐다. 53번 꽁치 500개 단가 7,000원도 넣죠. 예. 그러면 350만원 공급가액 됐죠. 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 없는 거고요. 거래처는 평화. 전자계산서이니까 1번 해줘야 됩니다. 전자입력. 그래야 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란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분계는 밑에 보시니까 현금하고 외상매입하고 섞여 있죠. 예, 그래서 혼합으로 하세요. 자, 차변에 원재료 350 그대로 두시는데 이 원재료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적요를 꼭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의제 매입세액이 6번이에요. 요 6번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확인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부속 서류로 자동 연결되고요. 나중에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걸 계산해가지고 원재료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분개할 때 원재료가 차변에 있던 것을 원재료 대변에 얼마인지 계산한 것을 대변에 만약에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350만 원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가령 5만 원이다. 그러면 대변에 원재료가 5만 원,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이렇게 된다 이거죠. 나중에 수정할 때 지금은 뭐예요? 35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가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우리가 처리했죠. 원재료로 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공제를 해주면 원재료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줄로 가셔가지고 대변이 두 개가 되겠죠. 현금으로 50만 원 줬네요. 101번 50만 원. 엔터 치시고 또 대변에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300만 원. 네, 대변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현금 50만 원 지급했고 외상으로 300을 했습니다. 자, 꽁치 산 거 계산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53번 면세 유형으로 하고 밑에 분계는 차변의 원자료, 대변의 현금과 외상 매입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에서 우리가 이 적요의 6번 코드를 건다는 걸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수량 입력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증빙을 볼까요? 두 번째 매출전표 있습니다. BC카드 매출전표.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정어리 50상자를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카면이 되죠. 면세를 카드로 샀으니까 카면 매입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12일입니다. 자,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전표 9월 12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중에 카면이 어디 있어요? 58번이죠. 카면 58 신용카드 물음표 단추 눌러서 BC카드 확인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정어리 쓰십니다. 품명은 정어리, 수량은 50. 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에다가 100만원이죠. 1에다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6개 1 플러스 코드 거래처가 어디예요? 강남마트죠. 강남 엔터. 전자세금 아니죠.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로 샀죠. 카드 분계는 4번이더라. 자, 원재료 맞습니다. 근데 원재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적요 걸어야죠. 적요. 예, 적요의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6번 확인.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라고 해줘라 이거. 예,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 미지급금이 아니네. 예. 이 개념 과목이 뭐예요? 미지급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외상 매입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정어리가 원재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카드 분계는 안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다시 고치겠습니다. 여기 분계를 혼합으로 고치겠습니다. 3번 혼합 분계. 자, 수동으로 입력해야 돼요. 원재료의 적요번호 다시 입력하시고 6번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 10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강남마트가 아닌
BC 카드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거래처를 그냥 놔두면 강남마트로 돼 있어요. BC 카드로 바꿔야 된다. BC 카드로. 자, 그렇습니다. 이거 카드 분개하면 외상 매입금이 안 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하는 거. 밑에 분개를 잘 보셔야 돼요.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증빙 하나 더 있죠. 자, 3번입니다.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계약서다.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어민하고 직접 구매한 계약서에 인적사항이 있으면 이거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인적사항이 있죠? 박어부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거래내역은 고등어 90상자예요. 그래서 이건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자, 입력할까요? 9월 13일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9월 13일. 자, 매입은 매입인데 증빙이 없는 거예요. 증빙이 없는데 면세예요. 면세. 그것이 뭐냐 하면은 면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세인데 건별이다. 증빙이 없다. 그 수산물 공급 계약서는요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면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60번 면건. 자, 내용을 품명은 고등어, 수량은 90, 공급가액에는 180만원, 맞죠? 거래처는 박어부, 전자세금 아니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자, 대금은 밑에 보니까 대금 지급 조건을 읽어보면은 공급 시기 해당 월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 매입이네요. 2번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 2번 분개. 네,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입금 박어부, 차변의 원재료 맞는데 원재료 여기 적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요 번호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6번 적요 확인해 줘라. 네,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우선 유형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 수량 다 챙겨야 되고 원재료의 적요 코드,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선택해야 되고 개정 과목도 때로는 정확히 확인해서 차변 대변 잘 정리해요. 잘 따라하셨습니까? 자, 요거 마무리하고 좀 쉬는 시간 갖겠는데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한 것이 어디에 반영돼야 돼요? 자, 후속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자, 부가가치세 1번에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3건이 다 넘어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검색합시다. 네, 공급자 강남마트. 자, 공제율 104분의 4 38,461원. 이게 공제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이다 이겁니다. 박어부 180만원, 공제율 104분의 4. 예, 우리 회사 지금 중소기업이니까 104분의 4 맞아요. 제조업 중소기업 69,230원이 해당이 된다. 매입세액 공제. 그 다음에 평화수협에 350만원 중에 134,620원 104분의 4가 다 적용됐어요. 자, 이 합계를 메모를 해야 되는데 합계를 보는 방법은 밑에 여기 위로 된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요, 위로 화살표 누르면 세 개의 합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시험지에다 딱 메모해야 돼요. 242,306원 242,306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재료에서 빼줘야지. 지금 다 원재료로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매입가요 630만 원이 전부 다 원재료로 되어 있죠. 그 중에 24만 2,306원은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대변의 원재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는 매입세액의 개념값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전표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잘 작성됐어요. 닫으면 저장되는 거고요. 자, 일반 전표로 가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과세기간의 종료일 9월 30일자 9월 30일자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아까 메모한 금액 242306 대변의 원재료 153번 242306 이게 입력하다 보니까 앞에 어제 시간에 우리가 그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의 그 과세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으로 전부 처리했다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60만 원이었죠. 1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로 해줬지 않습니까? 원재료 그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원재료 어제 그렇죠 어제 했던 거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지금 이 건 의제매입세 공제건도 마무리할 때 그 원리와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시고요. 새로 작성해 보세요. 불러오지 않으면 새로 작성이 됩니다. 자, 매입세액 중에 지금 우리가 간주란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14번에 들어있어요. 뒤에 306원 여기 떨어지는 게 24만 2,306원 때문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역추적에 보시면은요. 역추적 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어민 매입 신용 여기 의제 매입세액 신고 3건이 여기 들어있죠. 하나 둘 셋. 어디에 들어있다?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14번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기억이 될 거예요. 우리 처음 해보셨으니까 한 두어 번 더 해보시면은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9월 11일은 우리 계산서 꽁치 계산서 산 거죠. 평화수협에서. 그래서 53번 면세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혼합분기에서 차별의 원재료인데 적유 6번 걸어줬죠. 수량 꽁치 500개 꼭 넣었고 대변의 현금과 외상매입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9월 12일 거 신용카드로 정어리 산 거 58번 카면으로 거래 유형 선택했죠. 네. 여기서 외상분계 하니까 간단하군요. 외상분계. 우리는 이걸 카드로 분계했다가 안 돼서 혼합분계로 이게 바꿨어요. 네, 외상분계 해도 되겠네요. 근데 우리 혼합분계한 것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재료 차변에 적유 6번 걸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외상으로 선택해야 하며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카드 거래처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강남마트로 하면 안 돼요. BC카드로 해야 된다. 이거 분계 유형을 우리가 혼합으로 했다서 틀린 거 아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외상으로 하든 혼합으로 하든 분계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월 13일 마지막 거는 우리가
과거부라고 하는 개인에게 약정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면건, 증빙이 없는 건으로 면세 재화를 매입한 60번 유형을 선택한다는 거죠. 고등어 90개. 예. 그래서 외상분개했고 차변에 원자료 저거 6번 넣었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180만 원 있었죠. 그래서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에 넘어가면 이렇게 3건이 다 넘어왔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이 요율, 공제율 104분의 4를 확인했고 여기 의제매입세 합계를 여러분이 메모했다 이겁니다. 242306이라는 것을 메모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회계 처리했죠.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9월 30일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242306 대변의 원재료 242306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주위에 뭐가 있습니다. 자, 원재료가 대변에 갔으면 원래 타계정 대체를 쓰는 게 원칙인데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자, 재고자산은 원래 어디로 사용돼야 돼요? 원재료 가면 제공품으로 들어가거나 제품이면 판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썼어요. 회계상 다른 목적으로. 그것이 타계정 대체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거래처에 선물이나 제품을 공익단체에 기부했다면은 의제매입세 공제 이런 것 등이 이제 타계정 대체인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타계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결산분계 시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표시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네, 근데 현행 프로그램 지금 2020년도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거예요.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나 요 뒤에 나오는 그 재활용 폐자원 공제 때 대변에 원재료인 분계를 일반 전표에 넣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어제 했던 공통 매입세액에 관한 거 이런 거 대변에서 타계정 대체 우리가 안 넣었잖아요. 안 넣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에서 여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의 의제매입세 공제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